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녹음은 잘 되고 있나? 옛날 이놈의 녹음 때문에 어린이 날마다 참 괴로운 일이다. 녹음한데 그려 을묘생 전봉준의 혼인에 대한 실마리는 병술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봉준은 청년이 되어 성년이 되어 4살 위인 여산송씨 두옥의 딸과 혼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배 내가 것을 해놨는데, 저기 우리 집 여기 이 경호 기존과도 앞에 마당에 가면 이걸 제가 벽 담벼락에다가 쫙 해놨어요. 담벼락에다가. 전봉준은 그의 나이 23세인 1877년 4월 24일 오 마이 카트 초와 사별을 했어요. 경호선사는 4월 25일 날 열반하시는데, 여동생은 4월 24일 날 열반하셨더라고. 4월 24일쯤 가면 조심해야 돼.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한 건,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한 그 양력일이 4월 24일이야. 1895년 4월 24일. 그런데 여동생은 음력 4월 24일 날 죽었어요. 설마 양력은 아니겠지. 족보에 써 있어요. 족보에. 그러니까 전봉준이 19살에 결혼해 23살 되니까 4년 살았고, 경호선사 여동생도 1873년에 혼인을 했는데 1877년 4월 24일 날 가니까 겨우 4년을 살면서 딸을 둘이나 낳아요. 그 둘을 연년생으로 낳다가 이렇게 갔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젖동량을 하는 젖애미로 청산가부가 돼서 돌아온 남평희 씨가 있었어요. 이순영이라고. 남평희 씨 이순영이라는 사람이 마침 와 있다가 그 두 딸을 그 젖을 먹이면서 하다가 그 혼인을 하게 되는 게 그 이문기의 여식 이순영을 후실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요. 나 안 해. 아유, 힘들어. 힘들다. 이렇게 다 이게 다 까발려지니까 힘들어. 힘들어. 몸이 싹싹싹 쑤시네. 그것은 여산송씨 경호선사의 여동생이 전봉준 장군과 혼인하여 두 딸을 낳았는데, 몸이 약한 여산송씨가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고 산후조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혼인한 지 4년 만에 금방 사망하고 말았더라. 남평희 씨 역시 시집을 갔다가 청산가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과부로서 당시 전봉준은 두 딸의 젖애미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남평희 씨가 그 젖애미가 되어 두 딸을 기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들 역시도 하늘이 대는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랬겠죠. 그나마라도 또 젖애미가 있어서 또 좋았고, 경호선사는 이래저래 그냥 가슴이 쓰라려. 그래도 경호선사가 이 두 딸도 아주 기가 막히게 돌보고, 또 이 남평희 씨가 단 또 두 아들이 있어요. 용현이하고 용규가. 용현이하고 용규도 그냥 경호선사가 악착같이 돌보고, 용규는 또 폐병 걸려 일찍 죽고, 용현이만 데리고 있다가 혼인을 시켜가지고 무안으로 내려보내. 쫓매가지고 무안에 두고. 응? 그 무안에 누구지? 아이씨, 왜 생각이 안 나. 배상옥이네 집안에다가 좀 밭대기라도 달라 해가지고 그리 내려보내고,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경호선사가 딸 옥년이가 먼저 또 혼인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해갖고 묶어가지고 홀라당 팔라당 다 헐가분하게 떠나게 되죠. 오 마이 갓. 홍준이와 동희 나하네. 홍준이와 동희가 노는 것 좀 보세요. 이쁘다. 그러니까 동희가 지금 더 크잖아요. 동희가 더 크니까 키가 커갖고 4살 차이 나대. 그러니까 누나 하고, 봉준이는 뒤에서 다리개니까 찢어지라고 지금 숨바꼭질 하나? 술래잡기 놀이 하나?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술래잡기 하나 보다. 아이고.
자, 제29장 어린 시절 전봉준과 여동생 동이, 송동이겠죠. 송동이. 전봉준은 1855년 12월 3일생. 전봉준의 고향은 고창군 당촌마을 덕정리더라, 이런 얘기요. 그냥 말도 더럽게 많아. 전봉준 장군 출생지가 5군데로 등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봉상면 9mm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김상기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태어난 곳은 아니라는 거. 10개월짜리 핏덩이를 데리고 온 곳이고, 이곳은 태어난 곳이에요. 당촌마을. 전봉준이 경화의 고향마을 구암리 마을 이고 전주 9mm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은 그의 나이 9살 때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듬해이다. 누가?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1856년의 봄에 전창혁은 성인이 출연한다는 구미 성인출이라는 역설을 믿어, 역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설을 믿고 경호선사 아버지를 믿고, 경호선사 아버지도 그냥 이 역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동리 거북바위로 이사를 오지 않았을까.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응? 거기 고창군 당촌 마을에서 익산군 왕국면 시집오는 밀양고사를 막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그 옛날부터 성인이 출연한다고 하는 우동리 구암리 우동마을, 우동리 구암마을로 이사를 왔겠죠. 그리고 또 성인이 출연한다는 봉상면 9mm로 전봉준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다 인연의 소치겠지. 역설을 다들 믿어서 그래요. 경화선사에 붙인 송독의 권유를 받아들여 봉상면 9mm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다. 이후 전봉준은 14세까지 이곳에서 서당리의 송진사의 원목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 후에 정읍 황새마을로 이사를 갔더라. 제가 아까 했죠. 이때까지 경화선사 여동생 동이와 동준이는 경화선사 고향마을 우동리와 여타는 9mm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성장하면서 11년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생처럼 잘 돌봐주고 누나처럼 잘 따랐더라.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동이가 23세, 봉준이가 19세가 되던 1873년 봄에 이들은 부모님의 약속대로 혼인을 하면서 전봉준과 경화는 자연스레 천황과 매부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경화 전봉준은 어린 시절 경화 8세에서까지 6년여의 세월을 함께 보낸 인연이 있었다. 이들은 소꿉친구로 단짝이었더라. 또 경화선사가 좀 더 보다 좋은 봉준이를 잘 돌봤겠습니까? 덩치는 산만하고 이인정은 많고, 누야 서당에 같이 가자. 이거는 또 그 여동생, 그래 천천히 와라, 뛰지 말고 이 누나가 기다려줄게. 잉. 근데 전봉준은 또 어릴 때부터 키가 커요, 작아요. 그래서 별명이 있잖아요. 뭐 녹두장군. 응?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아휴, 이 노래는 왜 슬퍼. 그래서 전봉준 장군 별명이 녹두장군이라, 쬐끄마한 땅꼬마를 경호선사가 돌보고 보나마나. 그죠? 이들은 속곱동무로서 봉준과 동이는 30도 떨어지지 않고 눈만 뜨면 함께 서당에서 공부하고 다시 함께 놀고, 동이는 봉준이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였더라. 특히 봉준에 붙인 전창에게 동이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여 자신의 중마고 두어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동이는 맨날 봉준이 집에 가 살아요. 이들은 훗날 혼인하여 자식을 나누어 갖겠다는 약속을, 부모들의 약속은 모른 채 둘이는 이웃에서 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계로 낮이나 밤이나 떨어지지 않았겠죠. 전창혁은 동인의 집에도 자주 들려서 그 식속들을 보살피니 동욱의 모친 밀양박씨 역시 전봉준을 자식처럼 아끼고 지극히 사랑하였던 것이었으니, 동학사에서 대강백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동욱강백 역시도 멀리서나마 간간히 들려오는 고향 소식과 전창학의 서신은 전창혁을 아버지로 모실 만큼 믿고 따르며 가장이 없는 고향의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될 수 있어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전창혁을 아버지처럼 의지하였더라 이런 얘기야.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뭐. 2살 때였습니다. 이러한 경화와 전봉준의 세속의 지경한 인연들은 경화가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난 후 삼수갑산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아주 찌들찌들한 이 전봉준과의 인연은 전봉준과 경화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잠깐 떼보고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이미 얽혀버린 거를 무슨 10개월 피덩이부터 얽혔는데 경화선사 아버지하고 전봉준 아버지는 그 이전서부터 그냥 찌들찌들 얽혀서 소용없어요. 피할 수 없어 그냥. 일생 전반에 걸쳐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아주 일생 전반에 걸쳐서 다 경화선사를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게 이 전봉준이요. 경화가 말년에 삼수갑산으로 온전하게 될 결정적인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 역적으로 되몰리면서 경화선사도 역시 역적이요 운명적인 선택을 하여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전봉준과 경화 그리고 첫째 여동생 동해와의 운명적 만남은 이미 경화의 파란만장한 삶을 예고하는 전초전으로 그 이전에 이미 송도과 전창혁은 중마고우로 혈연관계를 맺으며 경화의 운명은 일찌감치 예고된 역사적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게 되었다. 경화선사는 이 역사적 운명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거를 경화선사가 자기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서간 있잖아요. 거기 내가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기에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거라고 써 있다니까. 내 운명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내가 이걸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당신이 필체로 써놔요. 제가 이 전봉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봉준 제일 먼저 접한 게 전봉준하고 족보를 먼저 접했고 그 다음에 경화선사 친필 서간문 혼사 주고받은 전창혁 했는데 혼사 날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그 답서까지 있다니까요. 2개가 있죠. 2개가 놀라움이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제가 이 경화선사 경화선사 이 선양 출판물을 하는데 친필 모음이 있었어요. 그 친필 모음에 그 서간문 13편을 넣고 싶었죠. 그 서간문 13편은 2012년 100주년 기념 때 이미 만났어요. 전시회를 했어요. 100주년 기념 때. 그런데 그 서간문이 너무 길고 액자로 하나로 돼 있어갖고 그거를 해석할 정신이 없어. 맨날 바빠 맨날. 경화선사 그 선차순례 다니느라고. 그리고 내가 학원 하느라고 바쁘고 또 동대 다니느라고 바쁘고 대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학원 하느라고 바쁘고 선차순례 가는 이 몸이 3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바쁜 그런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책을 펴내려고 하니까 그 서간문 생각이 나가지고 2018년 내가 6월서부터 6개월간 그걸 번역 작업을 시작하는데 끝났지. 1편 하니까 1편 앞에 있는 거를 하니까 이상해. 왜?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곳이 어딘지를 모른다 내가. 묘양산이라고는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숨만 쉬고 있는데 흰구름은 매양 흘러간다. 이게 뭔 소리요? 숨어 있는 거지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영호당 박한영이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하면서 그쪽으로 빨리 옮긴 게 그 1번이었나 봐요. 그 1번 참 이상하다. 또 2번을 보니까 2번도 또 이상해요. 일반 글하고 달라요. 이 서간이. 그 앞뒤를 뭔가 알 수 없는 글들을 써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13번으로 띄어요. 1번, 2번하고 3, 4, 5, 6은 빼놓고 13번으로 띄어서 보니까 내가 매일 찌는 듯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더운 줄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선의
교력만 흔들어 놓고 선석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느라 말을 못하는 거는 이건 역사적 사건으로 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떠날 수밖에. 북성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뭔 소리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때 2012년이죠. 내가 이거 2018년이니까 6년간 속을 다 썩였는데 하도 이 학자놈들이 경호선사가 무슨 뭐 삼수갑산으로 과부를 얻어서 갔다는 거 뭐 했다는 거 왜 소리 소문 없이 숨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엄연히 경호선사는 소리 소문 없이 숨은 게 아니라 우리 그 대중들을 향해서 글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것이 다만 영호당 박한영에게 가 있었을 뿐이죠. 내가 이거를 대중을 모아놓고 선석을 물려주지 못하고 북성으로 돌아간다. 이것만 올려놓고. 응? 요령만 흔들어 놓고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내가 간다라는 그런 슬픈 그 서간을 보고 다리가 다 풀리고 끝났다. 이거는 100%다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서간문 마지막 편을 읽으면 지금도 북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휴. 그래서 그 2018년도 책을 펴내는데 책가절하고 난리지. 출판해야 된다고. 12월 25일 날인가네요 이거를. 2018년 안 넘기려고. 마지막 연말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끝판내는 13편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또 13편부터 해놓고 다시 이제 3번, 4번으로 들어갔죠. 서간이 13편이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서간과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열면 열수록 오 마이 갓. 전봉준 장군에게 보낸 게 공식적으로 6개고 확실하지 않은 게 2개가 있고 전봉준 장군 아들 존용현이한테 보낸 게 3개가 있어요. 삼위서가. 그리고 이제 그 영호당 박한영에게 보낸 게 2개. 서석사에게 보낸 게 1개. 귀산장로한테 보낸 게 또 1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할 말을 잃어버렸죠. 어쨌든 경화의 운명은 이 전봉준으로 인해서 파란만장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에이. 자, 경화는 한국 선불교 주민으로서 한국 선불교회의 선풍을 크게 일으키고자 했던 욕망을 버려요. 이거 써있어요 거기에. 내가 크게 일으키고자 했던 욕망을 거두고라고 써있거든요. 욕망을 거두고 내가 북성으로 돌아가는. 북한을 나는 삼수갑산이라고 하고 경호선사는 북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처음 출발이 내가 북성 삼수갑산이 내 목적지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북한을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정착지가 끝에는 삼수갑산으로 최오지까지 간 거죠. 강계에서 6년을 머무시는데 해방이 돼서 그 독립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일본 놈들이 결국은 나라를 집어삼키는 바람에 이 잡놈의 새끼들이 그 1910년 한일합방이 되는 바람에 경호선사는 모든 희망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갑산으로 옮긴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아주 강력한 시를 남기고 그리고 가세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가지요. 백두산 다녀오시고. 그래서 한국 선불교 중흥으로서 한국 선불교의 선풍을 크게 일으키고자 했던 그 욕망을 내가 거두고 선석도 물려주지 못한 채 간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주변의 인척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왜냐하면 경호사 하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야지 뭘. 스스로 삼수갑산 머나먼 길을 택해 북행의 장도에 오르니 이미 그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펼쳐져 경호는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었고 아이고 못 썼어. 그러한 숙명 얘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더라. 이게 본인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내가 경호선사의 그 심정을 다 알고 마치 빙의가 된 것처럼 아프죠. 제30강
전창에게 용기와 의지를 보내더라.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뛸 수가 없어. 높은 곳에 있어서. 경화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위로는 마곡사로 먼저 출간 태허 성원이 있죠. 동석이.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어. 동이 동숙이. 여동생과는 2살 차이야. 그 아래 여동생과는 또 한 명인데 걔는 1살 차이. 경화와는 3살 차이가 나고 두 오빠가 서로 출가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살았지만 이들은 서로 돈독한 우애관계를 가지며 잘 지내왔더라. 누가? 동이와 동숙이가. 동욱강백은 동학사에서 23세에 강원을 졸업하자마자 그의 스승인 동학사 초대 강백의 나라 보손으로부터 그의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바로 강백이 추대주다. 동욱강백의 명성이 자자하여 전국 강반국께서 동욱을 강력을 듣고자 동학사 강원은 인산인회를 이뤘고 1871년 동욱강백은 약관 23세의 어린 나이로 동학사에 추대되어 전국의 이름을 날리고 투해를 보내고 있던 1873년이죠. 1873년 거기에 그 염구일이라고 써 있어요. 염구일이 29일이거든요. 몇 월이라고가 안 써 있어. 염구일이라고만 써 있더라고. 그 염구일이 혼사 날짜인지 아니면 경허가 혼사가 그 연길의제를 쓴 날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연길의제를 보내온이라고 한 걸 보니까 우리가 혼사 날짜 그 여자가 혼사 날짜 때 그걸 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한 장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간을 보낸 날짜가 29일이지 않냐. 염9일이면은 이 염자가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좀 이상해. 우리도 잘 몰랐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이 염이 이거는 이제 순전히 우리 그 리용재 선생님의 도움으로 20일을 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29일이 되는 거예요. 몇 월 29일이라고 안 써 있어. 몇 월 29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좀 더 또 이제 뭐 새로운 게 발견되면 그런데도 그것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게 또 있어요. 답서가. 경허선 사건만 있어요. 전봉준 장군의 전창혁이 보내온 그 답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저게 경허선사 때에 1871년께 그 2개가 있다는 게 신기해. 나는 그걸 간직해준 사람이 고맙죠. 근데 돈이 엄청 없었나 봐. 불교신문에 저게 나왔었거든요. 판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뭔 글씨인지도 몰라요. 전부 다 초서로 써갖고 그리고 그게 경허선사 글씨라는 것만 알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내가 그거를 찍어다가 이 해석을 해보니까 뭐시여 그게. 하도 고맙다는 얘기예요. 고맙다. 이 편지에 답서에 고맙다. 그 혼사 날짜를 그대로 받아줘서 고맙다. 라는 내용이라 놀라웠죠. 그거를 누군가가 간직하고 있다가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그걸 옥션에 올린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죠. 또 옥션에 사라져갖고 내가 현금을 들고 갔어요. 현금 보따리를 들고 가서 사왔다니까 또 없어질까봐. 인사동에 무슨 화랑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그게 뭔지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나만 알아, 나만. 근데 하나는 원본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원본 갖고 있는 놈을 알지요. 이놈이 속였더라고. 그거를 원본을 보냈어야지. 어디서 감히 나를 속여? 복사본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지. 나는 경허선사에 왜 그걸 하냐면 경허선사가 남긴 글들은 전부 다 노랑종이에요. 종이가 다 똑같아요. 전주 정혜사 신공기도 그 노랑종이고
도랑종인데 경원사가 원래 폼생폼사라 그랬잖아요. 종이 질이 반짝반짝 반짝은 이제 빛나는 그 한지인데 한지가 다 노랑종이야. 저가 또 노랑종이도 그거고 전봉준 장군이 보낸 것도 노랑종이고 다 노랑종이야. 정말 대단해요. 이 경허선사가 굉장히 치밀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경허선사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천장함 들어가면 들어가지. 천장함 들어가는 날 거기다 뭐라고 써? 영국문. 또 경허선사 골방 있잖아요. 골방 들어가면서 원성문. 다 경허사가 남긴 거야.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마음자리 흘러가는 게 되게 참 인간답다. 성실하고. 보세요. 그 퇴설당에 가서, 해인사 퇴설당에 가서 잠깐 계시면서도 내가 그냥은 안 앉지. 퇴설당 글씨는 아니나 요만해. 거기다가 퇴설당이라고 써서 더 붙여놓고 앉아 계셨고, 또 어디 해인사, 아니 어디 그 어디 해남 대흥사 가서는 내 이름은 만파다. 만파라겠어요. 어쨌든 이 경허선사가 그 마음에 흘러가는 자리를 보면 대충 한 것은 없어요. 다 이 머리를 써서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북한에서도 그 뭐야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참 이 트리디오를 쓰거든요. 전봉준 전자도 안 꺼내잖아요. 놀라움이죠. 저기에도 하나도 안 꺼냈어요. 그냥 동생이 혼사라고만 했지. 그동안 동학사에서 강백으로 참 바쁜 나라를 보내고 있던 동옥강백은 틈을 내서 붓을 잡아가지고 그걸 써요. 염구일날. 그것은 도동생 동희의 혼사일에 맞춰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에게 신부 측에서 전하는 혼인 날짜와 신랑의 오치스를 묻는 연길과 의제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원래는 격식을 잘 차릴 때는 연길 따로 의제 따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이 해놨어요. 그러면서 경허선사가 뭐라고 써?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의를 차리지 못했다. 라고 해서 약식이라는 거를 쓰면서 이제 거기다가 써요. 경허사문이라고. 경허사문. 사문경허. 사문경허라고 밑으로 쓰면서 이게 약식이다라는 걸 말해줘요. 보통은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주로 집안의 가장이 이걸 해야 되는데 가장도 가시고 위에 형님도 멀리 계시고 하니까 경허선사가 이거를 써요. 본인이 보여주고 싶다. 많이 봤지요? 책으로도 나왔으니까. 동옥의 집안에서는 부친 성두억이 일찍 세상을 하직하였기 때문에 그 가장 노릇을 나이 어린 동옥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동옥의 나이는 겨우 몇 살? 25세. 25세로 자, 얘가 23세로 강백이 되지를 않나. 25세로 혼전 노릇을 하질 않나. 동생이 혼사일로 일일이 책력을 보고 날짜 보고 정해. 혼사일도 다 정해주는 사람. 동옥은 전봉준에 붙인 전창에게 동학사에서 인편으로 짧은 서감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동생 동희와 전봉준의 혼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혼인할 때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의례로 보내는 연길과 의제였던 것이다. 옛날 전통 혼사 의례로 연길은 신부 측에서 전하는 혼사 날짜를 적은 혼례 양식이 있습니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고 곁들여서 신랑의 예복의 오치수를 좀 써주시오 라고 하는 그 혼례 양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같이 합해서 보낸다라고 쓴 걸 보니까 그 연길과 의제는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서감. 보통 예의를 차리는 집안에서는 연길과 의제를 각각 원하게 되는데
약식으로 하는 경우 2개를 한꺼번에 보내거나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는 생략하기도 한답니다. 하기야 뭐 문벌 가문을 따지고 뭐 양반 가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응거리면서 이걸 하겠지. 아무나 하겠습니까? 응?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경허선사는 그 격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요. 사문경어 재배라고 썼냐면 이걸 돈 아낀다고 안 틀으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 추워. 동욱도 역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양반의 가문답게 그 양식에 따라 연길과 의제를 각각 봉투해놓고 동시에 간단한 문안, 이게 문안인사였다는 거예요. 연길과 의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길이 며칠인가는 모르고 이거를 보낸 날짜를 염고일이라고 썼더라고요. 동시에 간단한 문안인사로 따로이 적어서 인편으로 정읍에 살고 있는 전봉준의 부친 전창에게 보냈는데 부친 송두옥이 작고한 이후 동욱이네 가족은 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으로 전창역을 생각하고 살아왔다. 전창역 역시 동욱이 가족들을 알뜰히 보살피고 그 관계를 유지해온 터라. 동욱의 혼사일이 시시각각 다가옴에 따라 신부 측에서 보내는 연길 의제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물론 동욱이 스님이고 대강백이다 보니 더욱이나 동학사에서 먼 길이라 이제나 처제나 학수부대 혼사 연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제 오나 어쨌든 경화선사가 동학사 강백이었을 때 25살짜리가 저거를 써서 보내요. 혼사일은 꽃피고 새우는 앞으로 한 달 후인 음력 4월 28일로 음력 4월 28일이라고 써있네. 두 사람의 사주를 넣고 혼사일을 찾아보니 선남 선녀들이 100년을 해로하기는 이날이 길일로 그날을 혼사일로 정해서 연기를 보냈더라.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없어. 연기 의제는 없고 경화선사가 보낸 안부 편지만 있는 거죠. 또한 그날이 이 연기 의제는 아마 전봉준 장군 측에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관이 잘 안 됐나 봐. 또한 그날은 마침 하절기 음력 4월 28일 하절기 강원이 방학이 기간이라 동욱이 강백으로 공백을 남기지 않고도 보통 4월 28일이면 5월 28일이니까 6월 달에 다 돼서 이제 그 방학을 하고 그래서 혼사를 칠 수 있어서 안성맞춤이었기에 그리 청하였던 것이더라. 동욱강백은 전창역의 부친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해 그리움이 사무친다. 자신은 써있어요. 그리움이 사무친다고.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은 별일이 없이 강원에서 강백으로서의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도 알리고 있어요. 나는 별일 없습니다. 서간을 보낸 날짜는 써있네. 염9일. 일로 29일을 말하니 1873년 음력으로 3월 29일이더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 4월 28일 날 혼인을 하니까 예측하건대 그래서 4월 28일 하게 되죠. 3월 29일. 근데 또 재수없어. 3월 29일이 또 뭔데? 나 안 해. 나 안 해. 아 이게 뭐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소름 끼치네. 3월 29일이면은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1895년 3월 29일 날 사형언도 받아요. 그래서 3월 30날 새벽 2시에 처형당하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썼지? 미쳤나봐. 이거 진짜 이거 생각도 안 했더니. 에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 어떻게 하냐. 아무튼 이거는 의도된 것은 0%인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전봉준 장군은 내내 3월 29일 날 사형언도 받는 날이에요. 그게. 다네. 보규. 에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날짜가 딱 맞네요. 경호선사 그 연구일이 3월 29일 날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는 날인데 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냥 내가 상상 속으로 이거를 썼는데 시원하게 이게 드러나졌네. 어쩔 수 없는 거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그 글씨거든요. 보규 제자 정리 기거 후만유 복소 구구 무임 지기하 고의요 석장여하 족번이고 사제 가친사. 여기서 사제는 뭐야? 연길양정 의 제록시 복망이 부비보규 염구일 사문경어체배. 이게 그거예요. 사문경어체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거